청년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해 동안 머슴이 모은 전 재산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그는 죽어가던 기생을 삽니다. 사람들은 미쳤다 했죠. 며칠 안에 둘 다 끝장날 거다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벌어진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머슴은 한양까지 이름이 퍼진 상단의 주인이 되고 그 기생은 세상의 돈길을 먼저 읽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을 짓밟던 양반은 결국 자기 발로 무너져 거지처럼 구걸하게 되죠. 도대체 왜일까요? 왜 머슴은 전부를 걸어 그녀를 살렸고 그 선택이 어떻게 한 고을의 판을 뒤집었을까요? 이 모든 일은 비가 오기 직전의 낮장터에서 시작됩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기생의 피와 한 머슴의 전 재산이 이 고을의 운명을 갈라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야, 저기 모퉁이 봐라. 또 최판석 나으리가 사람을 패나 보다. 에이, 오늘은 기생년이로구먼. 꼴도 보기 싫다. 해가 정수리 위에 걸린 어느 날, 고을 장터는 늘 그렇듯 사람들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웃음소리와 흥정소리 사이로 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한 곳으로 모이고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장터 한복판 흙먼지가 자욱한 그곳에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를 토해 흙바닥이 새빨갛게 물들었고 그 피 위로 파리가 몰려들어 앉았다 날았다 했지요. 그 여자는 바로 한때 이 고을 사내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던 기생 설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설매에게 남은 것은 퀭한 눈빛과 피로 얼룩진 입술, 그리고 썩은 짐짝 보듯 그녀를 내려다보는 사람들의 시선뿐이었습니다. 설매의 등 뒤로 살을 찢는 소리가 연달아 울려 퍼졌습니다. 채찍이 내려갈 때마다 힘없이 떨리는 어깨 위로 핏방울이 튀었습니다. 재수 없는 년, 굵은 목소리가 장터를 가릅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이 고을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양반 최판석. 기름이 흐르는 듯한 둥근 얼굴, 반쯤 치켜뜬 눈매에는 사람을 짐승보다도 하찮게 여기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도포자락이 흙바닥을 스치고 손에는 가죽 채찍이 들려 있었습니다. 내 집 마당에서 죽어 집안 망칠 셈이냐. 이 병든 년을 당장 끌어내라 하지 않았느냐. 최판석은 씩씩대며 소리쳤고 그의 종들이 설매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설매의 머리칼이 흙바닥에 질질 끌리며 따라왔고 낡았지만 한때 값졌던 비단 치맛자락이 찢어져 나뒹굴었습니다. 구경꾼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구 하나 말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채 한 잇 동전만큼도 값지지 않은 순간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나으리, 그만하십시오. 굵지만 낮은 목소리가 장터의 소음 사이를 비집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저절로 길을 터주듯 비켜섰습니다. 그 사이로 한 사내가 어색한 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햇볕에 그을려 까맣게 탄 얼굴, 덥수룩한 수염, 해진 삼배옷, 발에는 언제 꿰졌는지 모를 집신이 덜렁거렸고 손등에는 굳은 살이 층층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고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 남의 집 머슴으로만 20해를 살아온 사내, 덕칠이었습니다. 최판석 댁 머슴이잖아. 저놈이 왜 저기 나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덕칠은 땅바닥에 질질 끌려가던 설매를 보며 잠시 숨을 고르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비친 설매는 이미 반쯤 세상 밖으로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창백하여 뼈가 비치는 듯한 볼, 피로 번진 입술, 떨리는 속눈썹. 그 순간 덕칠의 얼굴에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연민인지 두려움인지 혹은 오래 묵혀있던 무언가가 끓어오른 것인지 보는 이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덕칠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그만하십시오. 그 사람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순간 장터가 고요해졌습니다. 바람이 멎은 듯 아이 울음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라? 최판석이 미간을 찌푸리며 덕칠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머슴놈이 지금 뭐라 하는 것이냐. 사람들 사이에서 킥킥대는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덕칠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속옷과 살 사이 늘 땀에 젖어 있던 자리에 손이 닿자 조심스럽게 그 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한 허름한 삼배 주머니. 기름에 절고 때가 배고 모서리는 닳아서 실밥이 드문드문 나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흙먼지와 땀 냄새가 밴 작은 동전 소리. 덕칠은 두 손으로 그 주머니를 꼭 쥐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주머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그는 설매를 한번 아주 짧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예전에요, 아씨가 술상에서 남은 밥에 한 숟갈을 더 얹어준 적이 있소. 사람들 사이에서 킥 웃음이 터졌습니다. 덕칠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은 날이었소. 장터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머슴은 늘 남은 걸 먹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앞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 빚을 갚을 차례라 생각했소. 잠시의 침묵, 그리고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으리, 이 안에 있는 거 제가 20해 동안 모은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뒷걸음질을 하며 웅성거렸고 옆에 있던 장사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세상에 미친놈 다 보겠구먼. 그걸 저 송장과 바꾸겠다고? 덕칠은 사람들의 비웃음 따위 듣지 못한 듯 묵묵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돈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 저 기생설매를 저에게 주십시오. 최판석의 입가에 비뚤어진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탐욕과 조소가 한데 섞인 보기 싫은 웃음이었지요. 머슴놈 주제에 20에 모은 돈을 다 죽어가는 기생년한테 쏟겠다고? 주변의 시선이 더욱 모이도록, 사람들의 입방아가 더 거세지도록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찾고 어떤 이는 덕치를 가리키며 낄낄거렸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최판석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저녀는 사흘도 못 살 송장이다. 흉가에나 던져놔야 할 폐물이라 이 말이다. 그런데 그걸 내 전재산과 바꾸겠다고? 덕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고집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돈보다 가벼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순간 몇몇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감히 이런 자리에 꺼낼 말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목숨이 중하긴 중하지. 최판석이 의문스러운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허나 누구의 목숨이냐가 더 중요하지. 전현 목숨이 중하다고 생각하는 건 내 놈 하나뿐일 것이다. 말을 마친 그는 덕칠의 손에서 주머니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주머니 입을 벌리자 낡은 동전과 은전 몇잎이 쏟아져 나와 손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은빛의 희미한 반사광이 최판석의 눈동자에 스쳤습니다. 그는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놈 말대로 해주마. 이 돈 내가 다 받겠다.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내가 죽어가는 기생 하나를 사려는 미친 머슴이 있어 그냥 도와줄 뿐이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은 이미 주머니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어서 데려가거라. 그러다 내 집 앞에서 다시 쓰러져 죽지만 않으면 된다. 최판석이 손가락으로 설매를 턱짓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덕칠은 설매에게 다가갔습니다. 피와 흙먼지에 젖어 엉킨 머리칼을 조심스레 치워내고 설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설매의 눈꺼풀이 아주 약하게 떨렸습니다. 그 눈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 같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뜻인지 그저 마지막까지 버티겠다는 아집인지 덕칠은 알 수 없었습니다. 설매 아씨, 지금까지 평생 이름 앞에 아씨라는 말을 붙여 불러본 적이 없던 덕칠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꺼내는 순간 그의 목소리는 마치 서투른 아이처럼 어설펐습니다. 덕칠은 허리를 깊이 숙이고 설매의 쇠약한 몸을 조심스레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려 그녀를 업었습니다. 살이라고 불러도 좋을지 모를 가벼운 무게가 그의 어깨 위에 얹혔습니다. 뼈마디가 그대로 느껴질 만큼 여위어버린 몸. 그러나 그 무게가 덕칠에게는 평생 모은 돈보다 땅 한 평의 꿈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이 설매의 다리를 받친 채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무게를 떨어뜨릴까봐, 이 생명을 놓쳐버릴까봐. 설매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는 바람 같은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덕칠이 한 걸음을 내디디자 장터 사람들의 조롱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머슴은 머슴이지. 거지의 운명을 못 벗어나니 저렇게 미쳐가는 거다. 덕칠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조금 더 허리를 숙이고 설매가 어깨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을 뿐이었습니다. 발밑 흙먼지가 그의 발걸음마다 일어났습니다. 낡은 집신 바닥이 거의 닳아 떨어져
맨발인지 신을 신은 것인지 구분도 가지 않았습니다. 20해 동안 모은 전 재산은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갔고 그의 등에 업힌 건 죽을지 살지 모를 한 여인뿐이었습니다. 어떤 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웃음과 조롱이 등 뒤로 쏟아졌지만 덕칠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들리는 것은 오로지 등 뒤에서 가느다랗게 이어지는 설매의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숨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 한 발이라도 더 빨리 집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날 고을장터에서 사람들은 한 가지 이야깃거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친 머슴이 죽어가는 기생을 업어가는 꼴사나운 광경. 며칠 안에 둘 다 거지가 되어 쓰러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그러나 세상 일이란 누구도 모르는 법. 그날 장터 흙바닥에 떨어졌던 피 한 방울과 20회의 전재산이 담긴 작은 주머니 하나가 훗날 이 고을뿐 아니라 한양까지 떠들썩하게 만들 덕칠과 설매의 기묘한 인연의 첫 장이 될 줄 그 자리에 그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장터를 벗어날 즈음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잿빛 구름이 내려앉았습니다. 비는 처음엔 가늘었으나 금세 덕칠의 어깨와 설매의 옷자락을 흠뻑 적셨습니다. 덕칠은 흙탕물이 고인 길을 허둥지둥 걸으며 설매의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온몸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의 숨은 거칠었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오. 그 말이 설매에게 들렸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이미 얼음처럼 차고 숨소리는 바람 사이로 흩어질 만큼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덕칠의 집은 마을 끝자락, 소나무 숲과 잡초 사이에 숨어있는 허름한 초가였습니다. 지붕은 비만 오면 새고 벽은 손가락으로 눌러도 휘청거릴 만큼 약했습니다. 그러나 덕칠에게는 10여 년 동안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집이라는 이름의 공간이었지요. 그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천둥이 한번 크게 울렸습니다. 그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설매의 숨이 덕칠의 등 뒤에서 약하게 끊어지는 듯 흔들렸습니다. 설매 아씨, 덕칠은 허겁지겁 대문도 제대로 닫지 못한 채 초가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초가 안은 어둡고 눅눅했습니다. 그나마 비를 피하려고 걸어둔 누렇게 변한 종이창으로 외풍이 스며들었고 안에는 쌀겨 냄새가 은은히 퍼져 있었습니다. 덕칠은 설매를 얇은 집자리 위에 눕혔습니다. 그녀의 머리칼에서는 빗물이 뚝뚝 흘렀고 옷은 장터의 흙과 피로 뒤범벅되어 있었습니다. 아씨, 제발 버티시오. 덕칠은 곧장 물을 데우고 젖은 옷을 벗겨 수건으로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설매의 몸은 온기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마치 죽은 자의 살처럼 싸늘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설매의 얼굴을 닦다가 문득 그녀의 움직임이 없어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씨? 설매 아씨? 그는 귀를 그녀의 코끝에 가까이 대어 숨을 확인했습니다. 매우 약한 숨결이 겨우 느껴질 정도로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인지 죽어가는 것인지조차 분간하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덕칠은 이마에 땀을 닦을 겨를도 없이 방 한켠에 놓아둔 작은 약탕기를 끌어당겼습니다. 스승도 없고 약에 관한 배움도 없었지만 그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들은 귀동냥과 마을 의원이 주워놓고 간 약재 몇 타래를 떠올려 나름대로 약을 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밥그릇을 내던져버리고 귀하게 아껴두던 약재를 모두 넣었습니다. 아씨, 조금만 받아 마시시오. 이거 삼키면 살 수도 있어요. 설매는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덕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설매의 몸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었다가 갈아 올리고 식으면 다시 덮이고 또 덮였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은 땔감을 태울 때쯤 바람이 문틈으로 파고들어 방 안에 작은 바람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날 덕칠은 단 한순간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여명의 첫빛이 창호지 너머로 비칠 때였습니다. 온 밤을 지키던 덕칠의 눈은 핏발이 섰고 그의 손등은 이미 뜨거운 물로 데어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설매의 손가락이 아주 미약하게 흔들렸습니다. 덕칠은 숨을 멈춘 채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설매는 아주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흐린 빛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덕칠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한참이나 헤매다 마침내 덕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목소리는 바람조차 잡아먹을 만큼 가늘었습니다. 왜 저를 살리려 하십니까? 그녀의 말에는 원망도 고마움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세상에게 버림받아 생긴 차갑고 무덤 같은 중립,
아무도 나를 택할 이유가 없다는 자포자기한 마음이 깃든 질문이었습니다. 덕칠은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 있을 순 없어서요. 말이 끝났지만 그는 한마디를 더 해야 한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씨, 누구도 아씨를 버릴 권리는 없소. 살라 하면 살고 제가 살려볼 테니 그냥 버티시오. 그 말이 어찌나 어설프고 투박한지 마치 나무 토막이 부딪히는 소리처럼 둔탁했습니다. 그러나 설매는 그 투박함 속에 진심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미련한 분이군요. 설매가 어렵게 뱉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끝엔 이따금 새벽바람 속에서 들리는 살아있는 자의 온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설매는 아주 작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살고자 하는 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설매의 목숨은 하루하루 겨우 이어졌습니다. 덕칠은 그녀의 곁을 지키며 잠을 잘 수도 제대로 밥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지나자 집안엔 쌀이 바닥났고 다음 날엔 장작이 떨어졌습니다. 약재를 사려면 돈이 필요했지만 그는 이미 전 재산을 잃은 탓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덕칠은 마지막 남은 생계수단인 지게를 들여다보았습니다. 20해 동안 그의 어깨를 짓눌러온 지게, 뼈가 자라는 것보다 굳은 살이 먼저 생긴 세월의 증인이었습니다. 손끝으로 지게의 나뭇결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구나. 마치 오랜 벗을 떠나보내듯 그는 지게를 팔러 장터로 갔습니다. 팔 때 받은 돈은 많지 않았지만 그 돈으로 최소한의 약재와 설매가 삼킬 수 있는 조밥 한 덩이를 사올 수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덕칠은 말라갔습니다. 볼은 패였고 옷은 더 헐어졌으며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러나 설매의 몸을 닦아주고 약을 다리고 토사한 피를 닦아내는 손만큼은 그의 손만큼은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설매는 희미하게 눈을 뜨다 말고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왜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습니까? 덕칠은 곤히 앉아 있다가도 금세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 괜찮소. 아씨만 살면요. 방 안은 바람이 스며들어 차가웠지만 그 말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정확히 보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설매는 눈을 떴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덜 흔들리는 눈동자, 이전보다 조금 더 살아있는 숨소리였습니다. 설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살았나요? 덕칠은 그제야 처음으로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살았소, 아씨. 정말로 살았소. 설매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병들어 얼어붙은 입술에서 나온 너무 희미해서 보이지도 않을 미소. 그러나 그것은 확실히 살아있는 얼굴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작은 미소에서 시작된 변화는 앞으로 덕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기적의 첫 불씨였다는 것을 그때의 둘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보름을 넘긴 어느 새벽, 초가집 안에는 그동안 들리지 않던 소리가 울렸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사람의 숨소리, 그리고 희미하게 조심스레 깨어나는 기척이었습니다. 설매는 몸을 일으키려 했다가 아직 힘이 들어가지 않아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흙벽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녀는 그마저도 생의 감각이라 여겼습니다. 그 순간 문지방 근처에서 졸다 깨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씨, 벌써 일어나시면. 덕칠은 놀라 허둥지둥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했고 밤새 약을 다리며 적신 손등에는 붉은 수포가 올라 있었습니다. 누우셔야지요. 아직 무리하시면. 설매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덕칠씨, 제가 얼마나 누워 있었습니까? 20날 가까이요. 아씨는 죽다 살아나신 거요. 설매는 말없이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깡마른 손가락, 아직 가시지 않은 피멍들, 그 아래 살아있는 맥박. 이런 기적이 있을까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하자 덕칠은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담담히 말했습니다. 아씨가 살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요. 설매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짧게 숨을 고르더니 미소 비슷한 것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 머물지 않고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군요. 며칠 뒤 설매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회복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물도 스스로 떠먹고 손수 머리를 단정히 묶을 만큼 힘이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덕칠은 설매가 가진 묘한 자질을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설매는 초가집의 창문 틈으로 비치는 빛만 보고도 시간을 읽어냈고
장터에서 들려오는 소리만으로도 누구의 소지품이 오갔는지, 장정들의 싸움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했습니다. 덕칠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아씨, 어떻게 그런 걸 다 압니까? 설매는 잠시 눈을 감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기생이란 말보다 눈과 귀로 먹고 사는 존재죠. 술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손님들의 말투, 호흡, 발자국 소리까지 읽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엔 지난 세월 쌓인 상처가 서려 있었습니다. 양반들이 뱉는 술김의 농담 속엔 그들의 돈줄이 흐르는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덕칠은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돈이 흐르는 방향? 설매는 벽에 기대어 앉으며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누가 요즘 어느 곳에 땅을 사고 어느 지역에서 장을 옮기고 어느 지방에서 수로 사업이 논의되는지 그 모든 걸 술상 앞에서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덕칠 씨, 전 단순한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관찰하는 사람이었죠. 이때부터 덕칠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설매를 연약한 환자가 아니라 무언가를 보고 있는 사람, 자신이 알지 못하는 길을 아는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설매가 밖에서 바람을 쐬며 초가집 주변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덕칠을 불렀습니다. 덕칠 씨, 아랫마을 건너편 늪지대, 요즘 값이 얼마나 합니까? 덕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씨, 거긴 발만 잘못 디뎌도 빠져 죽는 땅이요. 누가 거길 삽니까? 개도 고개 돌리는 땅이요. 설매는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 위에 갈매기 한 마리가 낮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땅 사세요. 예? 지금 당장. 덕칠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씨, 지금 저희에겐 돈이 없소. 약값도 간신히 맞추는 판인데. 설매는 머리에서 천천히 비녀를 뽑아들었습니다. 그 비녀는 낡아 있었지만 섬세한 문양이 살아있는 은비녀였습니다. 이걸 파세요. 덕칠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씨? 그건 아씨가 마지막까지 품고 있던, 제가 살려고 붙들고 있던 건 이 몸 하나였죠. 비녀 따위는 언제든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설매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엔 자존심을 삼킨 여인의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덕칠 씨, 저를 믿어주세요. 그 말은 예전과 달라진 음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텅 비어있던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 확신을 가진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덕칠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망설이진 않았습니다. 아씨가 말한다면 제가 어찌 따르지 않겠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설매의 눈빛이 어느 때보다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덕칠이 비녀를 판 돈으로 늪지대 땅을 샀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저 머슴놈, 이번엔 진짜로 돌아버렸네. 기생한테 홀린 거야, 홀린 거. 사람들은 대낮부터 덕칠의 초가집 주변에 모여서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땅을 산다고? 그건 그냥 물에 빠져 죽으라고 산 거지. 최판석 댁에서 도망친 다음에 머리도 같이 빠져나간 모양이야. 그러나 설매는 사람들의 조롱을 들으며 단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미 결과를 아는 사람처럼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덕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씨, 정말 그 땅이 괜찮은 겁니까? 설매는 그의 손등 위에 손을 포개며 말했습니다. 덕칠 씨, 조정에서 얼마 전부터 수로공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장사치들이 술자리에서 흘리는 말들을 들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찬 울림이 있었습니다. 물길이 지금의 길을 따라 흐르면 늪지대를 지나야만 장터와 포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아시는 어떻게? 설매는 미소 없이 말했습니다. 양반들은 취하면 입이 셋이 됩니다. 하나만 닫혀 있어도 될 입이 셋이나 열리지요. 덕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설매는 촛불 아래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장터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북소리, 말발굽 소리, 사람들의 매매가 오가는 목소리, 낮은 기침 소리. 그녀는 이 모든 소리를 이어붙이듯 속삭였습니다. 물길이 열리면 늪은 황금이 되고 사람들의 발길은 바뀌고 고을의 장사판도는 뒤집히겠죠. 덕칠은 그 말을 믿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설매는 마지막으로 단호히 말했습니다. 덕칠 씨, 이제부터 우리는 운에 기대는 인생이 아니라 길을 읽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바람이 문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덕칠은 깨달았습니다. 설매가 단순히 기생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이 작은 초가집 안에서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꿀 첫 번째 톱니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늪지대는 언제나처럼 습하고 축축했습니다. 축축한 흙은 발을 한번 디딜 때마다 질퍽거리며 신발을 잡아당겼고 뒤편 언덕으로부터는 새까만 물안개가 피어올라 허리춤까지 감싸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죽은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넓은데 쓸모는 없고 물은 고여 악취가 풍기며 발을 들이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매는 이 늪을 바라볼 때마다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늪을 지나 저 멀리 뻗어갈 물길의 상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좋다는 거요? 덕칠은 장화를 신고도 불안해하며 조심조심 걸어갔습니다. 설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늪은 언젠가 많은 배가 스쳐 지나갈 길목이 될 거예요. 덕칠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고을 전체를 뒤흔드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듣자 하니 조정에서 새 수로를 놓는다더라. 저 남쪽 포구에서 곡물 실어 나르려면 길을 넓혀야 한대. 그 길이 어딜 지나간다고? 사람들이 입을 막으며 속삭였습니다. 바로 덕칠이 산 늪지대를 지나간다더라. 순간 장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덕칠을 비웃던 상인과 안악, 장정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똥땅이 수로길이라니. 그러나 소문은 소문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직접 와서 땅의 경계를 측량하기 시작하며 조정의 관원이 수레를 끌고 나타나 공식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에서 수로를 이곳으로 내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이 주변은 공사와 물류 이동으로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의 얼굴이 동시에 변했습니다. 다음 날 덕칠이 장터에 나갔을 때 벌어진 광경은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롱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모두 덕칠에게 달라붙었습니다. 덕칠이 그 땅 나한테 넘기게 금값으로 주겠네. 아니다, 나다. 배 두 척간만큼 줄게. 이봐 덕칠. 어제 내가 뭐라 했던 건 다 농담이오.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나? 덕칠은 어리둥절해졌습니다. 그는 겨우 손바닥만큼 되는 땅 문서를 가슴에 소중히 품은 채 두 눈을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아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는 집으로 돌아와 설매에게 손을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 땅이 진짜로 값어치가 생긴 겁니까? 설매는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의 설매는 병들었던 기생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읽는 눈을 가진 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덕칠 씨, 세상 누구도 보지 못한 길을 먼저 본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날 저녁 덕칠이 산 늪지대는 단숨에 고을에서 가장 비싼 땅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돌을 던져도 팔리지 않을 땅이었지만 하루 만에 땅값이 100배로 뛰어오르며 사람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덕칠은 아무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설매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팔지 마십시오. 이건 시작일 뿐이니까요. 덕칠은 처음으로 기생설매가 아니라 설매라는 사람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덕칠은 촛불 앞에 앉아 손바닥을 들여다봤습니다. 굳은 살뿐인 손, 20해를 허리가 휘도록 일해도 한 평의 땅도 못 얻던 손. 그러나 지금은 세상을 뒤집을 힘이 조금은 생긴 듯 했습니다. 그 힘은 그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느 초가집에 찾아온 한 여인의 지혜로 시작된 것이었지요. 유난히 바람이 강하던 밤, 마을 어귀에서는 술 취한 상인들이 떠들었습니다. 아니, 그 기생설매가 진짜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럼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알아? 그들의 시선에는 놀라움도 있었지만 질투와 탐욕, 시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본래 가장 듣고 싶지 않은 한 사람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덕칠에게 기생설매를 팔아넘겼던 양반 최판석이었어요. 뭐라? 그 똥값도 안 되는 땅이 지금 금덩이라고? 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살이 오른 손이 떨리고 가죽 채찍이 그의 손가락에서 삐걱거렸습니다. 그놈들 감히 내 것을 빼앗아가? 욕심은 불길처럼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덕칠과 설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늪지대의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씨, 이 늪이 이렇게 달라 보인 적은 처음이오.
덕칠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설매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덕칠 씨, 이 늪은 원래부터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건 이 늪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입니다. 바람이 갈대를 스치며 한쪽으로 기울였습니다. 마치 앞으로 그곳을 지나갈 물길의 방향을 미리 알려주듯이 그 순간 덕칠은 확신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난 이후 자신의 인생은 이미 다른 길로 접어들었음을 말이죠. 그리고 그 길은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것을요. 덕칠은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부어 인삼밭을 일구었습니다. 새로 손에 들어온 땅 일부를 갈아엎고 뿌리 내리기 쉬운 흙을 찾아 멀리 산속까지 다녀왔습니다. 설매는 그 곁에서 연약한 몸으로도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씨앗을 고르고 흙을 살피고 그늘막을 만드는 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설매는 일을 하다 말고 갑자기 벽이나 나무에 손을 짚고 크게 숨을 몰아쉬곤 했습니다. 아씨, 어디 아픈 겁니까? 괜찮아요. 조금 어지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에는 붉은 기운이 전혀 없었습니다. 덕칠은 점점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설매는 단단히 말했습니다. 덕칠 씨, 제가 아픈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예요. 병든 몸으로도 흔들림 없이 미래를 바라보는 설매를 보며 덕칠은 다시금 그녀의 강인함에 놀랐습니다. 그날 늦은 밤, 덕칠은 물을 뜨러 나왔다가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설매의 기침 소리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기침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더 가라앉은 뼛속을 흔드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덕칠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설매는 손수건을 입에 대고 있었는데 그 손수건에 붉은 점이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설매는 그 피를 다른 손으로 가리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아니다. 아직 덕칠 씨에게 말할 수 없어.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덕칠의 심장은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문을 열면 설매가 지키려는 마지막 자존심을 부숴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저 문 너머에 서서 가만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씨, 왜 혼자 아파하려고 하오? 그의 속삭임은 바람 속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고을에서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상인들이 조용히 소곤거렸습니다. 요즘 북쪽에서 이상한 병이 돌기 시작했다고 하던데 해독이 잘 안 되는 병이라네요. 약재값이 벌써 들썩이지 않나? 설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덕칠 씨, 약재를 준비해야 합니다. 약재를요? 지금은 인삼밭도 정리해야 하고. 설매는 단호했습니다. 곧 이 고을에도 병이 들어올 겁니다. 그때 약재값은 폭등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약을 비싼 값에 팔지 않을 겁니다. 덕칠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익을 볼 기회 아닙니까? 왜 값싸게 팔아야 합니까? 설매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덕칠 씨, 사람이 죽어가는 때에 돈을 벌면 그 재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녀는 창밖의 인삼밭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얻을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얼마 뒤 설매가 예견한 대로 고을 인근 마을에서 이상한 열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침과 고열을 동반한 그 병은 빠르게 사람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약재를 찾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 덕칠에게 몰려왔습니다. 덕칠이 약 좀 팔아주게. 우리 집 아이가 쓰러졌네. 제발. 덕칠은 준비해둔 약재를 꺼냈지만 설매가 말한 대로 원가 그대로 팔았습니다. 덕칠 상단은 약을 올리지 않더라. 이런 때에 이익을 안 본단 말이야? 그 소문은 삽시간에 온 고을에 퍼져 수많은 사람들이 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며 덕칠과 설매에게 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설매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병이 다시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직 덕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희미하게 초가집을 비출 때 설매는 조용히 덕칠을 불렀습니다. 덕칠 씨, 예, 아씨? 제가 살아남은 이유를 아직 말하지 않았지요.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밤처럼 어두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연이라 하지만 설매는 손을 모아 가슴에 얹었습니다. 저는 알아요. 제가 살아난 건 당신에게 빚을 갚기 위함입니다. 아씨, 그러나 그 빚이 생각보다 크네요. 그녀의 손등에
달빛이 떨어지며 떨렸습니다. 저는 아직 다 갚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앞으로 닥칠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초가집 밖에서 바람이 거세게 불어 문이 덜컥거렸습니다. 그리고 설매가 다시 기침을 하며 입술을 가릴 때 붉은 피 한 방울이 그녀의 손가락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초여름의 끝자락, 들판의 바람은 어느 해보다 축축하고 무거웠습니다. 마을에 퍼진 의문의 열병은 처음엔 한두 집에서 시작되었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고을 전체를 뒤덮는 재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역병보다 더 큰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바로 약재를 구하지 못한다는 공포였지요. 아이고, 약 좀 주시오. 아이가 밤새 열이 펄펄 납니다. 어제까지 팔던 봉삼은 다 어디 갔단 말이오. 이젠 돈을 2배로 줘도 못 산다고 합니다. 장터는 아우성으로 가득 찼고 약재를 가진 상인들은 가격을 서너 배로 올리며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덕칠의 초가집이었습니다. 새벽이 채 밝기도 전에 덕칠의 집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덕칠이 약 좀 팔아주게. 우리 집 아이가 열이 이틀째 안 내려요. 제발 조금만, 한 첩만. 그들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덕칠은 약재를 담은 바구니를 들고 나와 말했습니다. 한 분씩 차례로 오시오.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게 준비해뒀소.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얼마면 돼요? 다른 집은 벌써 값이 4배로 올랐다던데. 덕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래 값 그대로요. 순간 장터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이런 때에 값을 안 올린다고? 이익은 남아야 할 게 아니오? 그럼 덕칠이는 남는 게 없잖소. 덕칠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남는 건 사람 목숨이지 돈이 아니오. 그 말은 마치 돌담에 부딪힌 바람처럼 울림을 남기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대열 뒤편에서 설매가 기침을 참으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덕칠 씨, 이 약재는 오늘 하루만 팔 게 아닙니다. 며칠 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겁니다. 준비해 두세요. 덕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씨 말대로 하겠소. 덕칠은 약재를 한 사람에게 2첩 이상 팔지 않았습니다.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송하오. 한 번에 많이 드릴 순 없소. 다른 집에도 약이 가야 하니 이해해 주시오. 처음엔 불만의 눈빛도 많았지만 곧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그래, 저 집은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었어. 덕칠이는 정말 사람을 먼저 보는구먼. 저런 사람이 또 있을까. 덕칠 상단의 이름은 금세 고을 전체로 퍼졌고 급기야 인근 고을에서까지 찾아오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객상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곳 약재 장사는 참 묘하군. 돈보다 사람을 먼저 챙긴다니. 설매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얻으면 돈은 자연히 뒤따릅니다. 객상은 그 말에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본래 사려던 약재값보다 2배를 놓고 갔습니다. 덕칠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씨, 우리 약재값 안 올렸는데 왜 더 주는 겁니까? 설매는 한쪽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우리가 올린 게 아니면 됐죠. 주는 사람이 고맙다 해서 더 놓고 간 것뿐이니. 그녀의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덕칠은 새삼스럽게 설매가 얼마나 넓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심의 물결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설매는 점점 더 자주 기침했고 기침할 때마다 손수건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덕칠은 어느 날 밤 설매를 불렀습니다. 아씨, 아씨 병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설매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러나 아무리 담담히 말해도 그녀의 손등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씨는 매일 사람들의 병을 걱정하면서 정작 본인 병은 왜 내버려 두는 겁니까? 설매는 잠시 벽을 바라보다가 아주 오랜 세월 묵혀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덕칠 씨, 전 처음부터 오래 살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게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아씨, 덕칠은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감정이 북받쳐 올라 생각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사람 목숨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시오. 아씨 목숨도 중하오. 설매는 놀란 듯 덕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작지만 따뜻한 빛이 일렁였습니다. 덕칠 씨,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었군요. 설매는 떨리는 손을 덕칠의 손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 꼭 기억할게요. 역병은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덕칠과 설매가 준비해둔 약재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냈습니다. 덕칠이 아니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나. 설매 아씨 덕분이야. 그분이 약재를 미리 준비했다고 하더라고. 두 사람은 이 고을의 은인이다. 고을 원님까지 직접 나서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덕칠, 설매. 그대들의 선의에 깊이 감사하오. 그러나 설매는 고개를 숙일 뿐 그 어디에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덕칠만이 아닌 그 덕칠 뒤에서 길을 읽은 여인 설매의 존재를 말이죠. 역병이 완전히 가라앉은 뒤 한양에서 내려온 어느 상단 대표가 덕칠을 찾아왔습니다. 덕칠 상단이라 요즘 조정 관원들까지도 그 이름을 들었다 하더군. 당신들 같은 자들이 있어야 나라 장사가 살아나지. 그 말에 덕칠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설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씨, 우리가 한양 사람들 입에도 오르내리는 겁니까? 설매는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덕칠씨,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머슴이 아닙니다. 조선 팔도가 알고 있는 한 상단의 주인이지요. 덕칠의 가슴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는 아직 실감하지 못했지만 세상의 흐름이 그를 새로운 자리로 밀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매의 눈빛 한켠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어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병은 더 심해지고 있었으며 그녀의 과거 또한 곧 두 사람의 앞길에 그림자를 들이울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문틈 사이를 파고들며 초가집 안에 낮은 바람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하늘 아래 설매는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덕칠씨, 제가 두려워하는 건 제 병이 아니라 이제 곧 마주할 그 사람입니다. 새벽대의 고을은 숨죽여 누워있는 듯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 한 사내에 흐느끼는 기척이 섞여 있었습니다. 비단 도포는 이미 누더기로 변했고 한때 기름지던 얼굴은 헬쑥하게 꺼졌으며 가죽 채찍을 휘두르던 손은 이제 떨려서 무엇 하나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바로 양반 최판석. 탐욕과 오만으로 꽉 차 있던 그가 지금은 길모퉁이에서 거린처럼 떡 한 조각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나쁜 장사꾼들에게 속아 가진 재산을 모두 잃었고 빚쟁이들에게 포위되다시피 끌려다니다 마침내 고을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저게 최판석 아니냐? 저희도 결국 저 꼴 나는구먼. 남 험하게 굴더니 인과응보지 뭐. 속삭임은 날카로운 바람처럼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최판석은 그것을 모두 씹어 삼키듯 턱을 악물고 덕칠의 집 방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덕칠, 그 머슴놈만 아니었더라도 내 인생이 이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최판석의 눈빛 속에서 탐욕보다 더 무서운 그림자가 꿈틀거렸습니다. 그 시각 덕칠의 초가집에서는 설매가 불켠 방 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피를 토한 탓에 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그보다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상처가 욱신거리고 있었습니다. 덕칠이 묻습니다. 아씨, 요즘 부쩍 더 힘들어 보이십니다. 역병도 지나갔으니 이제는 몸부터 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매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역병은 지나갔지만 우리에게 닥칠 큰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큰일이라니요? 설매는 잠시 말을 멈춘 뒤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최판석이 움직일 겁니다. 덕칠의 손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씨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설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동안 말하지 못하다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 제가 기생으로 처음 들었던 날, 최판석은 저를 술상에 앉힌 뒤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움켜쥐었습니다. 돈 되는 기생이 되지 못하면 내년 목숨은 짐짝보다 못하다고 말입니다. 덕칠의 눈에 분노가 번졌습니다. 설매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병들자 그는 저를 짐짝처럼 버리려 했고 그대로 죽기를 바랐습니다. 설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덕칠 씨의 성공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 없어요. 덕칠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두 손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주먹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씨,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씨를 지키겠소. 설매는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며칠 뒤 설매는 마당에 서 있다
문득 밖을 바라보고 몸이 굳었습니다. 멀리 길목에서 낡은 도포를 걸친 사내가 초가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설매는 그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쓰러져가는 양반의 비틀거림, 익숙한 실루엣, 그는 최판석이었습니다. 그는 설매를 보자 눈빛을 좁혔습니다. 그러고는 낮게 미소 지었습니다. 살아있었군. 기어이 살아 돌아왔구나. 설매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자세히 들리지 않는 그의 중얼거림을 한 단어씩 읽었습니다. 덕치를 무너뜨려야겠다. 그 순간 설매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씨, 괜찮으십니까? 덕칠이 허겁지겁 달려오자 설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덕칠씨,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장사나 밭이 아닙니다. 이제 사람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최판석의 분노는 더 거세게 끌어올랐습니다. 주막구석에서 그는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머슴놈이, 기생이 지금은 잘난 척하며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다고? 주모가 두려워 말렸지만 최판석은 잔을 집어던졌습니다. 깨진 잔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놈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 양반 최판석을. 하지만 주막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양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조소의 화살들은 한때 양반이었던 그의 마지막 자존심을 찢었습니다. 그날 밤 설매는 덕칠이 잠든 줄 알고 혼자 마당에 나왔습니다. 달빛 속에서 그녀의 그림자는 점점 흐릿해지면서도 길게 늘어졌습니다. 덕칠씨,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당신을 위험에서 지켜야 해요. 설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짚었습니다. 내 병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나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고 아주 단단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매는 조용히 누군가에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고을의 관청이었습니다. 설매는 작은 몸으로 관청의 대문 앞에 섰습니다. 문지기들이 낡은 옷차림의 여인이 찾아온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로 왔느냐? 설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을 원님을 뵙고 싶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수로 관리를 맡은 관원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문지기들은 의아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가벼운 장난이 아니라 변화를 만드는 사람의 결연함을 읽었습니다. 알겠다. 그러나 긴 말은 금물이다. 잠시 후 설매는 관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덕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최판석은 다른 길로 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체면도 없었습니다. 밤중에 길목에 서 있던 사내들에게 다가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너희들 돈 좀 벌고 싶지 않느냐? 사내들은 그의 넝마 같은 차림을 보고 코웃음 쳤습니다. 어이 양반, 돈을 잃은 주제에 무슨 돈을 벌게 한다는 거요? 최판석은 이를 갈며 속삭였습니다. 덕칠, 그 머슴놈을 무너뜨리면 너희에게 원하는 만큼 주지. 사내들의 눈빛이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둠 속에서 최판석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설매와 덕칠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최판석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밤, 초가집의 등불은 흔들리고 있었고 바람은 평소보다 훨씬 거칠게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설매가 내내 기침하던 방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설매의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호흡은 얕고 불규칙했습니다. 아씨, 이 밤만 버티시오. 내일 의원을 모셔오겠소. 설매는 고개를 약하게 저었습니다. 덕칠씨, 지금 밖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져요. 덕칠도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온몸에서 털이 곤두설 만큼 불길한 인기척이었습니다. 초가집 주변을 스치는 발자국, 작게 속삭이는 남정네들의 목소리, 설매의 병보다 더 거대한 위험이 두 사람을 덮치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가집 바깥에서 누군가 움켜쥐듯 외쳤습니다. 여기다, 문을 열어라. 덕칠은 즉시 몸을 세우며 방문 앞에 섰습니다. 바깥에서는 험상궂은 사내들이 몇 명 모여 있었습니다. 말투는 남봉꾼 같으나 분명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덕칠이, 문 열어라. 우리랑 얘기할 게 있다. 덕칠이 문을 걸어 잠그자 사내들은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문짝이 휘청할 때 어둠 속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머슴놈이 주인을 무시하더니 이제 그 힘이 좀 컸다고 아주 고개를 쳐들었구먼. 그 목소리는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덕칠의 손이 떨렸습니다. 달빛을 등에 업고 초췌한 모습의 최판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비참한 몰골에도 불구하고 오만한 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덕칠아, 너 따위 머슴놈이 내 앞에서 잘난 척하게 둘 줄 알았느냐? 최판석의 눈동자는 탐욕과 원한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설매는 방 안에서 덕칠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그 사람은 이제 인간의 도리를 잃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거기 멈춰라. 관아에서 나왔다.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낯익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설매가 사흘 전 관청에서 만났던 관원이었습니다. 관원은 사내들을 향해 호통쳤습니다. 이 난동은 누구의 명령이냐? 사내들은 순간 겁먹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내가 떨리는 손으로 최판석을 가리켰습니다.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관원은 찬물을 끼얹은 듯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판석, 조정에서 당신의 장부를 조사한 결과 사기와 횡령, 무고에 관련된 증언이 줄을 잇고 있다. 사람들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당신의 행실은 이미 조정에 보고가 되었고 오늘 이 난동은 마지막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다. 최판석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다리는 풀려버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기생년이 나를 고자질했구나. 그 말이 입에서 새어나오자마자 설매가 문 뒤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짓을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관원은 포졸들에게 말했습니다. 최판석을 압송하라. 최판석이 절규했습니다. 놓아라. 내가 양반인데 내가. 그러나 그의 외침은 포졸들의 발걸음과 횃불 소리에 묻혀 초가집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덧문이 닫혔을 때 덕칠은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설매는 더 이상 기침을 참지 못하고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씨! 덕칠이 설매를 부축하자 설매는 힘없는 숨으로 속삭였습니다. 덕칠씨, 이제 괜찮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최판석이 당신을 노릴까봐 제가 먼저 움직였어요. 덕칠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씨는 왜 항상 자신은 뒤로 미루고 남만 챙기는 겁니까? 설매는 약한 힘으로 덕칠의 손등을 매만졌습니다. 덕칠씨, 사람이란 누군가 나를 살려주면 누군가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씨, 설매의 눈에 그리움 같은 것이 어른거렸습니다. 덕칠씨가 저를 살렸지요. 그러니까 저는 당신의 앞길을 지켜야 했어요. 덕칠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씨 없이 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소. 설매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칠씨, 당신은 이제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빛이 되었어요. 며칠 뒤 최판석은 모든 죄목이 밝혀져 관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진 것을 모두 잃고 고을을 떠돌며 밥 한 끼를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칠의 기와집 대문 앞에서 한 사내가 초라한 옷차림으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최판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수군거렸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비단 옷을 입은 덕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옆에는 병색이 옅어진 설매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덕칠은 최판석을 보더니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최판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죽을 것 같네. 밥 한 끼만 주게.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때 덕칠은 단 한마디를 말했습니다. 먹고 가시오. 뭐라고? 사람은 미워해도 밥은 죄가 없으니. 그 말에 설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최판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밥상을 앞에 둔 최판석은 한 숟가락을 떠넣으며 오열했습니다. 덕칠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소. 아씨도 나도 나으리도. 그 말에 설매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덕칠씨, 당신은 내가 알고 있던 세상에서 가장 고운 사람입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등불이 켜졌고 그 따스한 빛은 오랫동안 슬픔과 원망으로 얼룩진 그림자를 서서히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도 사람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복수보다 강한 것은 바로 돌이라는 것을 말이죠. 최판석의 몰락 이후 고을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수로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장사꾼들이 모여들었고 덕칠 상단의 이름은 한양까지 널리 알려졌습니다. 어느 조용한 밤
설매는 등불 아래 누운 채 덕칠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덕칠 씨, 이제는 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약하지 않았지만 한동안 숨겨온 마음을 털어놓으려는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매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기생 출신이라고만 알지만 그 이전의 삶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녀의 눈빛 위에 오래된 고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떠돌며 팔려다녔고 이름조차 없던 아이였어요. 그러니 제가 누구인지 묻는 이도 기억하는 이도 없었죠. 기생집에 들어갔을 때조차 저는 살아남기 위해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사람들의 욕망을 읽어야 했습니다. 설매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병들었고 버림받았죠. 그날 장터에서 저는 제 목숨이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설매는 온기와 감사로 가득 찬 눈으로 덕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왔습니다. 덕칠의 심장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저를 처음으로 짐짝이 아닌 사람으로 바라본 분이었어요. 설매의 병은 깊었으나 최판석의 음모가 무너지고 고을의 공기가 다시 맑아지자 기침도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한양에서 내려온 의원이 설매를 진찰했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요. 아주 깊은 병이나 뿌리째 썩은 병은 아니오. 그동안 무리한 삶을 살아 생긴 탓이지. 약과 휴식이 더해지면 살아날 수 있소. 덕칠과 설매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정말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몸을 괴롭히지 말고 마음의 응어리를 풀면 더 빨리 나을 것이오. 설매는 그 말에서 마치 오랜 어둠이 걷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덕칠은 인삼밭일을 모두 하녀들에게 맡기고 오롯이 설매의 회복에 힘을 쏟았습니다. 약을 데우고 따뜻한 죽을 끓이고 밤에는 설매 옆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설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덕칠 씨,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봐요. 덕칠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씨가 아닌 내 동무이고 곧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요. 설매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설매의 얼굴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창백하던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기침은 거의 사라졌으며 가끔은 덕칠과 함께 인삼밭을 거닐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풍경은 마치 새롭게 태어난 듯 생기를 띠었습니다. 어느 날 설매는 인삼밭 언덕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덕칠 씨, 제가 살아난 이유 이제야 알 것 같은데요. 왜요? 설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라는 뜻이겠죠. 덕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삽을 떨어뜨릴 만큼 놀랐습니다. 아씨, 그게 정말입니까? 설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아요. 당신 옆에서 살고 싶어요. 덕칠은 울컥해 아무 말도 잊지 못한 채 설매를 조용히 끌어안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덕칠과 설매가 함께 걷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칠은 머슴에서 상단주가 되었고 기생설매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었구먼.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큰 기와집 마당에는 고을 사람들이 모였고 원님도 직접 축하를 전했습니다. 덕칠, 설매, 그대들은 사람의 도리를 보여주었네. 부디 두 사람의 앞날이 밝기를 바라네. 그날 밤 등불은 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정갈한 비단 한복을 입은 설매는 덕칠의 곁에서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방님, 우리가 이렇게 될 줄 그 누구도 몰랐겠죠? 덕칠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씨가 살아준 것만으로도 하늘에 천번 만번 고맙소. 시간이 흐르며 덕칠 상단은 조선 팔도에서도 손꼽히는 상단이 되었고 설매는 상단의 실질적인 안주인이 되어 수많은 시전을 읽고 관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툼보다 웃음이 많았으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서로에게 등을 맡기며 이겨냈습니다. 설매의 병은 다시 도지지 않았고 한때 그녀를 무너뜨리던 고통은 이제 지나간 그림자처럼 희미해졌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두 사람은 늪지대가 있던 곳, 이제는 수로가 지나가는 큰 물길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설매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기억나요? 처음 이 늪을 보던 날, 덕칠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그랬죠. 이 늪이 황금이 될 거라고. 이젠 우리의 인생이 황금빛이 되었네요. 두 사람은 물길 위로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물결은 부드럽게 흐르며 마치 설매의 살아있는 숨결처럼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꾼들은
훗날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머슴과 기생.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난 두 사람이 세상 그 어떤 인연보다 곱고 단단한 사랑을 피워냈다고 말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